특전사 출신의 백만장자에게 납치, 윤간당한 그녀의 복수, 그리고 자비, 깊은 밤에 장막이 내려앉고 어둠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짙어지는 시간. 고요한 침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비극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피어난 자비와 용서,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기록입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함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어떻게 피어날 수 있는지 그 혹독한 여정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어느 봄날 벚꽃이 만개하여 세상을 연분홍빛으로 물들였을 때였습니다. 달콤한 봄 기운이 대지 위를 감돌고 새싹이 움트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으나 한적한 교회 언덕 위에 자리한 고풍스러운 저택에서는 숨막히는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짙은 어둠이 깔린 저택의 깊숙한 방. 최고급 벨벳 카페 뒤로 흩뿌려진 찢겨진 옷가지와 함께 한 여인이 처참한 몰골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 재능 있는 화가이자 세상을 아름다운 색채로 담아내던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세상은 부서진 유리 조각처럼 산산이 조각나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그림자만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날, 그녀는 그저 낯선 사람에게 건넨 작은 친절 때문에 이 지옥에 발을 들였습니다. 낡은 차가 고장나 길가에 멈춰선 한 남자를 보고 순수한 마음에 도움을 주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강태준, 전직 특전사 출신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얼어붙은 광기만이 번득였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예민하고 위험했으며 서연의 친절을 오해하거나 혹은 전혀 다른 어떤 이유로 그녀를 자신의 어두운 세계로 납치해왔습니다. 서연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을 덮고 있던 것은 단지 찢겨지고 더럽혀진 천조각뿐이었습니다. 피부 위로 느껴지는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그의 손길, 거친 숨소리, 그리고 그녀의 필사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짓밟혔던 모든 것들. 그녀는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영혼까지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과 함께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방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우아했습니다. 천장을 찌를 듯한 높은 책장에는 값비싼 책들이 꽂혀 있었고 벽에는 유명 화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잔혹한 아이러니로 보였습니다. 아름다움으로 치장된 감옥, 예술과 문화로 포장된 야만적인 공간. 창문은 높고 견고했으며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광활하고 고립된 저택의 작은 방 안에 갇혀 세상에서 지워진 존재가 된 듯한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강태준이 방으로 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조각상처럼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그는 서연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저벅저벅. 마치 사냥감이 덫에 걸린 것을 확인하러 오는 포식자의 그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공포가 심장을 죄어왔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흐르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이미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어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으며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명령이었고 저항할 수 없는 힘을 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몸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팔을 짚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는 그의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약함을 보여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내 이름이 뭐라고 했지? 그는 서연의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마치 그녀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확인하려는 듯 다시 물었습니다. 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갈라졌습니다. 그는 서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분석하듯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멍든 얼굴, 공포에 질린 눈빛, 떨리는 입술. 그 모든 것을 훑어보며 그는 어떤 만족감이나 후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감각한 관찰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연, 기억해둬.
이제 내 삶은 내 손에 달렸어. 그의 말은 단순히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잔혹한 현실의 선포였습니다. 그는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마치 새장에 갇힌 작은 새를 관찰하듯 서연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예사롭지 않은 힘과 민첩함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그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자신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족, 친구들, 그녀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녀가 사라진 것을 알면 얼마나 걱정할까? 그러나 그 생각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생존만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 작은 행동에 서연은 일말의 기대감을 품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물을 마시는 서연의 손은 떨렸습니다. 목이 탔지만 물조차 제대로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만이 이 적막한 방 안에서 유일한 소음이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죠? 서연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태주는 서연의 질문에 픽 웃었습니다. 조롱하는 듯한 싸늘한 웃음이었습니다. 이유? 내가 여기에 온 이유가 있을 뿐이야. 그의 대답은 모호했지만 서연에게는 그가 자신에게 어떤 원한이 있거나 혹은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럴 만한 어떤 일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평범하고 조용했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그는 서연에게 몇 가지 기본적인 규칙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자신의 허락 없이는 방을 나갈 수 없고 외부와 연락하는 것은 절대 금지되며 자신의 명령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것.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타협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새로운 옷가지와 최소한의 세면도구를 던져주었습니다. 옷은 단순한 죄수복 같았고 세면도구는 허름했습니다. 최고급 저택의 주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이 그것을 사용하는 동안 잠시 방을 나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 서연은 잠시나마 홀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고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멍들고 눈물에 부어오른 얼굴. 그 모습은 더 이상 그녀가 알던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며 탈출구를 찾으려 했습니다. 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문은 밖에서 잠긴 상태였습니다. 방 안에는 숨을 곳도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절망감이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말인가? 그때 문이 다시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간단한 식사가 들려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빵과 물 한 잔. 서연은 배가 고팠지만 먹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는 질식할 것 같은 공포였습니다. 먹어.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빵을 들었습니다.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고 목구멍은 조여오는 듯했습니다. 억지로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모래를 씹는 듯 퍽퍽했습니다. 그는 식사하는 서연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서연은 그 속에서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호기심일 수도 경멸일 수도 혹은 아주 희미한 어떤 다른 감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시선이 불편했지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연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접시를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철컥 잠기는 소리가 들리자 서연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짧은 안도감도 잠시, 곧 다시 고독과 공포가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 깨어났고 그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환영에 시달렸습니다. 몸의 통증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짓밟힌 존엄성, 빼앗긴 자유, 부서진 일상.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비춰왔지만 서연에게는 아무런 위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영원히 이어질 것 같은 악몽 속에 갇힌 듯 했습니다. 강태주는 아침에도 서연에게 식사를 가져다 주었고 몇 마디 짧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가족에 대해, 그녀의 삶에 대해. 그의 질문은 마치 신문 같았고 서연은 극도의 불안함 속에서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는 서연의 대답을 꼼꼼하게 듣고 가끔은 메모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일관성 없이 변덕스러웠고 그것은 서연에게 더 큰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때로는 차갑게 그녀를 무시하다가도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그녀를 몰아세웠습니다. 서연은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방 안의 구조를 익히고 그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화가였기에 주변 환경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습관이 있었고 그 습관이 이곳에서는 생존을 위한 유일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작은 균열, 희미한 소리, 그의 눈빛의 미묘한 변화까지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때때로 서연을 데리고 저택 안을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넓은 복도, 웅장한 거실, 사용되지 않는 방들. 그 모든 곳은 그의 권력과 부를 보여주는 동시에 서연에게는 끝없는 감옥의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저택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와 보안 시스템을 무심하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과시이자 동시에 탈출을 시도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한 번은 그가 서연에게 자신의 서재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천 권의 책으로 가득 찬 방은 지식과 고독의 공간 같았습니다. 그는 책들 사이를 거닐며 몇몇 책에 대해 짧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예술, 역사,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야만적인 행동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지적인 면모에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인간은 이렇게도 극단적인 이중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 그녀는 그의 잔혹함 속에서도 발견되는 이 작은 인간적인 부분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희망의 씨앗이 될지 아니면 더 깊은 절망으로 이끄는 함정이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택에는 몇 명의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말없이 자신의 일만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읽을 수 없었고 서연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마치 그녀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서연은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그들의 얼어붙은 눈빛과 침묵 앞에서 용기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강태준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존재들이거나 혹은 그 역시 공포에 질려 있는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한 하인이 서연에게 식사를 가져다 주면서 아주 잠깐 동정심이 담긴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짧고 희미해서 서연은 자신이 착각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주 작은 순간의 연결은 서연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날짜의 감각은 사라졌고 오직 그의 존재와 그로 인한 고통만이 현실로 남아 있었습니다. 밤은 항상 더 힘들었습니다. 어둠은 공포를 증폭시켰고 차가운 침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찢겨진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의 침입, 그의 손길, 그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반복 재생되는 악몽이었습니다. 때로는 그의 잔혹함이 극에 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저항이나 혹은 단지 그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는 더욱 거칠고 무자비해졌습니다. 그녀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수치심과 자기 혐오가 그녀를 갉아먹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무력한가? 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그러나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화가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보던 그녀의 내면에는 강한 생명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 다시 햇살 아래를 걷고 붓을 잡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 희미한 희망이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강태주는 평소와 달리 술에 취한 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흐릿했고 몸은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분노, 슬픔, 그리고 어떤 상실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고 그 이름은 서연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그의 내면에 존재하는 상처를 아주 잠깐 보았습니다. 그것은 깊고 오래된 상처였고 그 상처가 그를 이렇게 잔혹한 괴물로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폭력적으로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숨결에서는 술 냄새가 강하게 풍겼고 그의 손길은 평소보다 더 거칠고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질렀고 그를 밀쳐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힘은 그의 힘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침대로 밀어붙였고 그녀의 저항은 무력하게 제압당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그녀의 몸과 영혼을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광기 어린 눈빛 속에서 서연은 순수한 악마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소리는 두꺼운 벽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저택 안에서는 또 다른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이 모든 것이 끝나기만을 차라리 죽음이 찾아오기를 바랐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수치심이 뒤섞여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그녀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밤을 갈랐습니다. 벚꽃이 만개했던 아름다운 봄날은 그녀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멍과 상처로 가득했고 마음은 부서져 가루가 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밤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절망만이 그녀를 감쌀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옷은 다시 한번 찢어졌고 그녀의 몸은 그의 탐욕과 폭력에 의해 더럽혀졌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물을 무시했고 그녀의 고통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존엄성마저 빼앗기는 것을 느끼며 몸부림쳤지만 그녀의 몸은 그의 힘에 완벽하게 제압당했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저택 안의 비명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서연의 흐느낌과 강태준의 차가운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밤 이후 서연의 고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몸의 상처는 아물어갔지만 마음의 상처는 덧나고 골마갔습니다. 그녀는 강태준을 증오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를 저주했습니다. 그가 방에 들어오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그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았던 곳은 불결하게 느껴졌고 자신의 몸이 더럽혀진 것 같은 혐오감에 시달렸습니다. 강태준은 그날 이후 잠시 서연을 피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죄책감이나 후회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기도 했으나 그것은 너무도 짧고 미묘해서 서연은 자신의 환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시 차갑고 무감각한 태도로 돌아왔지만 이전과는 미묘하게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맹목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녀를 심리적으로 괴롭히고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녀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거나 혹은 그녀의 그림 도구를 가져다 주며 그림을 그리라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혹독한 환경에서 자랐으며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당해 죽을 고비를 넘긴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세상에 대한 깊은 불신과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혐오했고 오직 힘만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그의 상처는 너무 깊어서 그것이 그를 이렇게 뒤틀린 괴물로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상처가 그의 잔혹함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에 대한 증오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의 고통은 그의 희생자들에게 가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강요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는 화가라고 했지. 그럼 이 지옥을 아름답게 그려봐. 그의 말은 잔혹한 조롱이었습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이 끔찍한 상황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는 집요했고 결국 서연은 붓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그린 그림은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의 고통과 절망을 표현한 그림이었습니다. 찢겨진 날개, 부서진 유리 조각, 어둠 속에 갇힌 형체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비명을 토해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녀는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해방구이자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였습니다. 강태주는 서연의 그림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림에 대해 아무런 평가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그림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부서뜨린 아름다움을 보았을까요? 서연은 그림을 통해 강태준의 내면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그림자, 그의 눈빛, 그의 작은 행동들. 그녀는 그의 그림자를 그렸고 그의 차가운 눈빛을 표현했으며 그의 굳게 담은 입술을 묘사했습니다. 그림 속에서 그는 괴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상처 입은 아이 같기도 했습니다. 이 복잡한 감정의 변화는 서연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증오해야 마땅한 그에게서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하는 것은 그녀 스스로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나를 화가로 만들었죠? 서연은 그림을 그리다가 문득 그에게 물었습니다. 강태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었지. 내 아름다움, 내 재능,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 하지만 내 그림을 보니 아직 내 안에 부서지지 않은 것이 있더군. 그의 말에 서연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예술로 승화시키는 것조차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부서뜨리지 못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당신은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녀의 외침에 강태주는 서연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시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오만하군. 내가 가진 것은 언제든 다시 부서뜨릴 수 있어. 그는 다시 그녀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이전처럼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분노는 내면으로 향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서연의 그림을 거칠게 찢어버리거나 그림 도구를 부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림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그의 행동은 서연에게 더욱 혼란스러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저택의 외곽에서는 미묘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강태준에게 원한을 품은 과거의 적들이 그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태준이 은둔해 있는 이 저택을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실종 신고는 경찰의 수사를 불러왔지만 강태준은 워낙 치밀하게 움직였기에 경찰은 저택의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적들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저택 주변을 맴도는 수상한 차량들, 밤중에 몰래 침입을 시도하는 흔적들. 강태준은 이 모든 것을 감지하고 저택의 보안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서연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강태준의 신경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주 외부와 연락을 취했고 그의 목소리에서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연은 강태준의 복잡한 내면을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그의 행동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고통이 그의 잔혹함의 근원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의 순수한 악마 같던 모습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외로움, 그의 불신, 그의 뒤틀린 욕망, 그 모든 것이 그의 과거 상처에서 비롯된 것임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강태준은 악몽에 시달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잠꼬대를 하며 몸부림쳤고 그의 얼굴에는 극심한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그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그 역시 고통을 느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비명소리가 너무도 처절해서 서연은 차마 등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끝에 그의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땀에 젖어 있었고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의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몸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다시 편안해지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손길에 그가 진정되는 것을 느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증오하는 사람에게서 연민을 느끼는 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잠시 후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서연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가지마, 제발.
그는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그의 모습에서 그의 깊은 외로움과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악몽이에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서연의 목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시 차가워졌고 서연은 그에게서 서둘러 손을 뗐습니다. 강태주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신이 서연에게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듯 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그는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악몽, 꾸시는 것 같아서. 서연은 그의 분노에 다시 공포를 느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강태주는 서연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다른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시는 내게 손대지 마. 그는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서연을 내쫓듯 방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서연은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조차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했고 그 순간 그녀의 증오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용서나 자비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이해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강태주는 서연에게 더욱 변덕스럽게 대했습니다. 때로는 이전처럼 차갑고 잔혹하게 대했지만 때로는 알 수 없는 온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서연의 그림을 조용히 가져가서 자신의 서재에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그의 행동 변화에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감지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계획을 계속 세웠습니다. 저택의 구조를 더 자세히 파악하고 하인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하인 중 한 명, 노년의 여성 하인은 여전히 서연에게 희미한 동정심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서연에게 식사를 가져다 줄 때마다 몰래 작은 쪽지를 함께 건네기도 했습니다. 쪽지에는 저택의 배치도, 보안 시스템의 허점, 그리고 강태준의 예상치 못한 부재 시간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하인은 강태준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거나 혹은 단지 서연의 처지에 연민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연은 그 하인에게서 한 줄기 희망을 발견했고 그녀의 도움으로 탈출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은 위험했습니다. 보안 시스템을 해제하고 경비원들의 눈을 피하고 광활한 저택 부지를 빠져나가는 것. 어느 단계에서든 발각되면 모든 것이 끝장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두려웠지만 이대로 이곳에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유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자신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강태준에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탈출해야 했습니다. 탈출 D-Day가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극심한 긴장감에 시달렸습니다. 강태준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서연은 그의 눈빛 속에서 미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 역시 무언가 중요한 변화를 예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서연에게 자신의 서재로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에는 그의 적들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협박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강태준의 과거 행적을 폭로하고 그의 숨겨진 재산을 노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의 적들은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으며 그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서연이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서연은 편지를 읽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왜 자신이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이란 말인가? 그가 자신에게 가한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강태준이 서연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슬픔, 후회, 그리고 복잡한 애착. 내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 그는 서연을 처음 납치했을 때 진짜 이유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을 배신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여자를 복수하기 위해 그녀와 닮은 여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여자의 특징적인 외모와 분위기를 놀랍도록 닮아 있었고 그는 서연을 납치함으로써 과거의 복수를 실현하려 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끔찍한 고통을 가함으로써 과거 자신에게 상처를 준 여자에게 고스란히 되갚아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연의 강인함,
그녀의 예술을 통해 드러나는 순수함, 그리고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온정은 그의 복수심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괴롭히는 동시에 그녀에게서 위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감옥이었지만 동시에 그 자신의 감옥에 갇힌 그에게 유일한 인간적인 연결고리였습니다. 난 널 부수려 했어. 네가 가진 아름다움을, 내 영혼을. 하지만 부서진 건 오히려 나였어. 강태준의 눈빛은 깊은 고통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택 전체에 비상등이 켜지고 요란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준의 적들이 저택에 침입한 것입니다. 서연은 하인의 쪽지를 통해 이 시간대가 외부 침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금 탈출을 시도해야 했지만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강태준의 모습과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그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강태준은 순식간에 전직 특전사의 면모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몸은 긴장으로 팽팽해졌습니다. 숨어. 이곳은 위험해졌어. 그는 서연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는 총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서연은 몸을 숨겨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망설였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끔찍한 고통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부서진 내면을 보았고 그 역시 상처 입은 인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증오와 연민, 공포와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탈출해야 했지만 동시에 이 위기 상황에서 그를 혼자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알 수 없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총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택 안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렸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 총성이 오가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탈출구가 아닌 위험의 한가운데로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자비와 용서의 씨앗은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극에 달했지만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그녀는 인간의 나약함과 상처를 보았고 그것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수한 증오만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연민이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총성이 멎고 저택 안에는 섬뜩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강태준을 찾아 나섰습니다. 피냄새가 코를 찔렀고 파괴된 가구들과 쓰러진 그림들이 아비규환의 현장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렸지만 동시에 그의 생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에 이끌렸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저택의 중앙홀에서 강태준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고 그의 적들은 모두 제압되었거나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빴습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강태준 씨, 정신 차리세요.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강태준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피에 젖은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닿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서연이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도망치지 않았지?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졌습니다. 서연은 그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출혈이 심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위험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오, 분노, 공포, 그 모든 감정이 그의 생명 앞에서는 부차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서연은 그의 몸을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강태준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자조적인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병원에 갈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난 수배 중이야. 서연은 그의 말을 듣고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는 범죄자였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를 이대로 두고 갈 것인가? 아니면 그녀의 마음속에서 강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벗어나 자유를 얻어야 했지만 동시에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탈출 계획을 도왔던 노년의 하인을 떠올렸습니다. 그 하인이라면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잠시만요. 도와줄 사람을 찾아올게요.
서연은 강태준을 홀에 남겨두고 필사적으로 하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다행히 하인은 무사했습니다. 서연은 하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인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쓰러져 있는 강태준의 모습을 보고 동정심을 느꼈는지 혹은 다른 어떤 이유에서인지 서연을 돕기로 했습니다. 하인은 저택의 비밀통신망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의사를 불렀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접촉은 위험했지만 하인은 강태준에게 빚진 것이 있거나 혹은 그의 몰락을 보고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도리를 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의사가 도착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서연은 강태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그의 상처를 지혈하고 차가운 물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뜨거웠고 그의 숨소리는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왜 날 살리려고 해? 강태준은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난 내게 끔찍한 짓을 했는데 서연은 그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자신의 마음속에서 왜 연민과 구원하려는 충동이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은 그의 부서진 내면을 보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연대가 발휘된 것일까? 모르겠어요. 서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당신이 죽게 둘 수는 없었어요. 강태준은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담긴 감정은 서연이 그동안 보았던 그의 어떤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놀라움, 감사함, 그리고 깊은 후회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연의 마음속 단단했던 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아직 그녀의 입 밖으로 나올 수 없었지만 그의 고통과 후회를 보는 순간 그녀 안에 깊은 증오심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고통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의 잘못은 결코 잊혀지거나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 증오에 갇혀 사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도 고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사가 도착하여 강태준에게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그의 생명은 구했지만 그는 여전히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그를 외부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수배 중인 범죄자를 몰래 치료하는 것은 위험했고 저택 밖으로 나가는 순간 발각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결국 서연과 하인은 저택 안에 임시치료 공간을 마련하고 강태준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납치되었던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자신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준 남자를 돌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적인 아이러니이자 동시에 기적적인 화해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서연은 강태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의 상처를 치료하고 약을 먹이고 그의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더 이상 공포와 증오로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연민과 책임감이 담긴 손길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의식이 없을 때도 있었지만 깨어있을 때는 조용히 서연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거나 잔혹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감사함과 후회, 그리고 서연을 향한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점차 회복하면서 강태준은 서연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트라우마, 그를 배신했던 사람에 대한 증오, 그리고 그 증오가 어떻게 그를 파괴했는지,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서연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의 사과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책감과 후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고통과 슬픔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치유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그와 함께 그의 고통도 마주했습니다. 용서, 아직은 모르겠어요. 서연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한 일은 너무 끔찍했어요.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태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당신이 뉘우치고 있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리고 당신 역시 상처 입은 사람이라는 것도 이해하게 됐어요. 그녀의 말은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강태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이전의 거칠고 폭력적인 손이 아니라 약하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그 손에서 서연은 더 이상 공포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강태준이 어느 정도 회복하자 그들은 저택에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주인과 포로 관계가 아니라 두 명의 상처 입은 인간이었습니다. 강태준은 더 이상 서연을 가두지 않았고 그녀의 자유를 존중했습니다. 저택은 여전히 그들의 감옥이었지만 이제는 두 사람이 함께 갇힌 공간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에 자수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서연의 과거가 다시 들춰지고 그녀가 또 다른 고통을 겪게 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또한 그의 적들이 여전히 서연을 노릴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택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더 이상 어둠과 절망만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 상처 속에서도 자라나는 생명력, 그리고 복잡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그렸습니다. 강태준은 서연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고 그녀의 그림을 통해 위안을 얻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정의하기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연인 관계도 친구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공유하며 서로의 존재를 통해 치유받으려는 복잡하고 섬세한 연결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고통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고 미래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적인 관계는 처음에는 서연에게 끔찍한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강태준의 진심 어린 뉘우침과 변화를 보면서 그리고 그들 사이에 형성된 복잡한 유대감 속에서 그들은 과거의 폭력적인 관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두려움과 망설임, 그리고 고통스러운 기억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치유받는 과정을 통해 그리고 상호 존중과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차원의 친밀감을 통해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성적인 화해라기보다는 성적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인간적인 친밀감을 회복하려는 고통스러운 치유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폭력적인 행위와는 완전히 다른 상처를 보듬고 회복하려는 연대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이용해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서연과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서연은 그의 결정에 동의했고 재단의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물리적인 감옥이었던 저택은 그들에게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숨어 살아야 했지만 그들의 내면은 자유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택의 정원에 벚꽃이 다시 만개했습니다. 연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에게 벚꽃은 끔찍한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지만 이제는 고통 속에서도 피어나는 아름다움과 희망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강태준은 서연의 곁에 서서 벚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차가운 광기나 잔혹함이 없었습니다. 깊은 슬픔과 후회, 그리고 서연을 향한 애틋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손을 감싸잡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감정이 오고 갔습니다. 과거의 고통, 현재의 복잡한 관계,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미한 희망.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통해 연결되었고 서로의 존재를 통해 치유받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자신의 죄에 대해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서연의 상처 역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망 속에서 서로를 발견했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인간의 나약함과 잔혹함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자비와 용서,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비극적인 시작이었을지라도 그 끝에는 파괴된 관계를 재건하고 상처 입은 영혼이 치유받으며
생명과 사랑의 가치가 다시 한번 강조되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비극이 시작이었을지라도 자비와 사랑은 새로운 빛을 뿌립니다. 저택 위로 쏟아지는 벚꽃잎처럼 그들의 고통스러운 여정 속에서도 희망은 그렇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서투르고 조심스럽게 새로운 봄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발걸음은 무겁지만 과거의 어둠을 벗어나 빛을 향해 나아가는 구원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내용에 대한 댓글을 달아주세요. 소중한 댓글은 하나하나 확인하겠습니다.